자, 이 박지원은, 연암 박지원은 워낙 유명한 분인데요. 30페이지 보세요. 좀 포인트만 좀 잡아드릴게요. 30쪽에 연암 박지원 나오죠. 우리 고전사상 가장 뛰어난 문장가다 이렇게 나오고요. 18세기의 문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선시대의, 자, 이거 잘 알아두실게. 조선시대 4인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학 4인방. 혹시 이제 이거는 이제 나중에 3학년 때 보시겠지만 조선시대 문학 4인방이 누구냐? 4명만 뽑아라. 바로 나올 수 있어? 김시습, 허균, 자 쓰세요. 김만중, 박지원. 이 4사람이 여러분이 3항에 올라가잖아요. 이 4사람 가지고 한 100페이지 나와요. 진짜로. 이 4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아시겠어요? 4분 가지고 100페이지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이 국문학 공부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깊어지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영정조 시대에 이제 여러 이 사람들이, 실학자들이 등장을 했죠. 운의 부흥기였다는 거 이야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보세요. 당시의 정치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고 있던 주류 사대부들이 멸망한 명나라를 정통으로 여기는 사대의 굴레에 얽매인 나머지 청나라를 이제 오랑캐로 비하해. 그래서 고립을 자초하고 뭐 이런 시기였어. 그러니까 결국 민생이 어려워졌다 이거예요. 뭐 앞에를 잘 모르겠으면 이 시기가 민생이 그렇게 좋지 않은 시기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다음 달락 청나라와의 교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박제가를 우리가 중농주의, 중상주의는 들어봤죠. 네.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해. 그래서 중상주의를 무슨 파라고 혼자 혹시 아세요? 중상주의를 무슨 파라고 해요? 응? 북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북학파. 북이 어디냐? 청나라를 가르쳐요. 청나라 학문을 배워야 된다.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북학파. 청나라 학문을 배워야 된다.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청나라의 교역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야?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하지 않는 철학자입니다. 학자들이에요. 이용후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용후생이란 뭐예요? 잘 이롭게 이용을 해서 삶을 두텁게 한다는 뜻이에요. 이용후생이란 말이. 이 후자가 두터울 후자예요. 후자는 두터울 후자. 그래서 이제 이 시기에 이제 이덕무부터 쭉 나오는데, 이덕무 같은 사람은 여러분 그 간서치라고 들어봤어요? 간서치? 책만 읽는 바보라는 책이 있어요. 간서치. 그 책이 지금도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도서관에 가서 사서였어. 이 이덕무 역할이 도서관 사서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책을 많이 읽었어요. 하여튼 그런 사람입니다. 박제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북학 나왔는데 제가 금방 나오죠. 북학으로 불린다. 이 청나라를 가르쳐요. 그리고 박지원은 그 달락 1780년 청나라의 문물을 접하고 열하일기. 열하라는 게 여러분 뜻이 뭔지 아세요? 열이 나는 강, 온천이라는 뜻이에요. 온천. 그래서 열하일기 온천을 읽게요. 아, 그러셨어요? 열이 나는 강, 열하. 열라면. 그다음에 강하자예요. 그 열라면 열자예요. 열하일기. 그러니까 온천으로 이제 그 사신 가는 거예요. 이 청나라 황제가 딱 머문 온천으로. 지금도 열하일기 쪽으로 해서 여행을 가는 그런 답사 여행이 있어요, 실제로. 열하일기 코스대로 가는 여행이 있다니까요. 하여튼 이 글에서 호질. 호질이 뭐냐? 여러분 호질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호질. 호랑이의 질책. 호질. 호랑이의 질책이라는 뜻이에요. 허생전 알죠? 허생이 계속 책만 읽고 있으니까 부인이 이게서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하니까 갑자기 책 덮고 한양에 찾아가서, 한양 중에 누가 제일 잘 사냐? 변실 찾아가요. 변실 찾아가서 내가 사업 좀 하려고 하니까 만냥만 구워달라. 변실가 또 만장을 구워줘. 얘들이 아니 아버지 그 왜 그 차용증서도 안 받고 구워줍니까? 뭐라고 그래요? 얘 눈빛을 봐라. 얘는 띄어먹을 애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구워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사가지고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허생이. 막 예를 들어서 곶감이 있어. 곶감을 전국에 다 사재기해. 그래가지고 막 팔고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만냥을 빌렸는데 요즘 말로 한 2만 냥을 갚아. 2만 냥을 갖고 막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해가지고 바다로 가서 돈이 너무나 많으니까 막 바닷속에다 돈을 막 빠뜨려버려. 그런 이야기예요. 이 허생전이 엄청 스케일 커요. 그리고 이 호질은 호랑이의 질책인데, 그 한 순장 선생님하고 이제 어떤 부인이 있어. 근데 그 부인이 열려문을 열려. 근데 애들은 성씨가 김씨, 익씨, 박씨, 뭐 석씨 뭐 이래요. 열련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그 애들이 보니까 박지원 이야기 너무 재밌다니까요. 박지원만 평생 죽을 때까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하룻밤 딱 보니까 훈장 선생님과 자기 어머니가 막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그 훈장 선생이 막 그 도망을 가. 애들한테 발견되니까 도망을 가다가 똥통에 빠지는 거예요. 똥통에 빠진 그 훈장 앞에서 호랑이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구린내가 뭐 진동한다부터 시작하면서 호랑이가 사람을 꾸짖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니들처럼 그렇게 조금만 먹으면 됐지 막 딴 사람 사기치고 이런 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인물성 동이론이라는 게 나와요.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냐 다르냐. 인물성 동이론.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호질에 나와요.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호질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더 재밌어. 이게 액자 소설인 거 잘 모르실 거예요. 호질이 액자 소설이에요. 왜 액자 소설이냐면 이야기 속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 박지원이 어떤 그 요즘 말 중국 식당에 갔어. 중국 식당에 갔다고요. 근데 막 뭐 한자가 쫙 써 있는 거야. 그거를 막 보고 이렇게 베끼다가 보니까 자기가 막 옛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한자들이 막 이야기가 쫙 있는데 그 이야기를 막 공부하다가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그래서 호질이 나와요. 호질이 처음부터 호질이 이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케일이? 액자 소설이라니까 호질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넘어가서 열하일기, 호질, 허생전을 비롯해서 문물에 대한 소개 뭐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열하일기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반경, 가계전, 그 다음에 농사짓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는 책, 여러 가지 책을 써요. 그래서 지금도 통찰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자, 박지원 131쪽. 뭐 자는 몰라도 연암이라는 지역에 살았다는 거예요. 연암이라는 것은 그런 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지었는 거 이런 건 넘어가고. 근데 이 박지원은 좀 알아두실 게 이 하층민의 이야기를 많이 썼다. 그걸 알아야 돼. 하층민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써요. 이는 박지원. 양반이 하층민의 이야기를 쓰는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근데 박지원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썼다. 그렇게만 알아두세요. 나중에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국문학 공부하시면 배우니까. 자,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봐요. 뭘 또 알아두냐면 32쪽 보세요. 32쪽에 다른 거 건너뛰고 44세. 거기 그 44세 써진 거에서 두 줄 올라가 보면 찾았어요? 네. 거기 보면 나오죠. 42세부터 황해도 금천 연암 협으로 불러나. 연암에 있는 협곡인데 이게 황해도에 있는 협곡이야. 그래서 이 호가 연암이 된 거예요. 이게 나오죠? 은걸했어. 그리고 44세 홍구경이 실각하자 서울로 돌아와 처남의 집에 머물다가 삼종영, 이게 중요해요. 박명원을 따라 청나라로 갔죠. 그래서 5월에 출발해서 6월에 압록강을 건너고 8월에 북경에 들어갔지만 건용제가 휴가 중이야. 그가 있는 열화까지 갔다가 북경으로 돌아온 다음에 10월에 서울로 돌아와. 이때부터 열화일기를 집필했다고 나오죠. 그런 사람이에요. 자, 오른쪽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약간의 이제 벼슬도 해요. 뭐 높은 벼슬은 아니지만 하다가 69세면 많이 산 거죠. 그 당시에 1805년에 가해방 제동집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나왔죠. 69세에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자, 그래서 넘겨서 34쪽. 연합문요 보세요. 박지원의 34쪽입니다. 이제 일상의 글을 막 썼는데 뭐 이런 거 다른 건 뭐 건너뛰고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열하일기가 왜 열한지 한자 보세요. 네 번째 줄 봐요. 열할 때 열자, 열라면 할 때 열자죠. 열한자 봐보세요. 하가 강한자예요. 그러니까 온천 맞잖아요. 열하일기 온천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연암이 우리 고전의 최고봉이다. 그 다음 둘째 딸락이 첫째 줄 나오죠. 김태경 이런 사람이 최고봉이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의 그 연암의 문장이 정말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뭐 밑에 있는 걸 뭐 여러분 읽어보면 되는데 하여튼 연암의 글을 읽고 감탄사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좀 알아두실 것은 문체 반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연암이 자 양반인데 글쓰기를 하층민에 대해서 글 썼죠. 그럼 하층민에 대해서 글을 쓰려면 이게 막 그 양반의 어떤 어투로 쓰겠어요? 하층민의 어투로 좀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체 반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문체 반정이라는 건 뭐냐면 정조가 문체 반정을 통해서 박지원의 글을 읽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 그러니까 양반이 너무나 품위 없이 썼다는 거예요. 문체 반정이라는 게. 네 문체가 정치에 반한다는 거야. 반정이라는 게. 이해 갑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잡아가요. 그러니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했는데 이 연안 박지원은 뭐가 많냐?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반성문을 써요. 바로 반성문 써요. 네 죄를 알겠느냐니까 저는 이문이희 했을 뿐입니다. 문장으로서 이문이희라고 써요. 문장으로서 그냥 백성들이 희롱했을 뿐이다. 문장으로서 희롱했다. 이문이희가 그런 뜻이에요. 문장으로서 희롱하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꼬리를 내려버려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려다가 잘못 다치잖아. 다치니까 바로 꼬리 내려. 그래서 이제 이문이희했다는 걸 속죄문 이게 반성문이잖아. 맞죠? 문풍을 밑에서 둘째 줄 봐요. 박지원의 글을 읽지 못하게 하고 문풍을 어지럽혀 속죄 반성문이라고. 박지원의 글은 임금이 우려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사실 박지원은 최상부에 있었던 주류였지만 얽매이지 않았다. 하층민의 글을 썼고요. 자, 신분사의 질곡을 뛰어넘었다는 볼게요. 자, 35쪽. 자, 양반 지배층의 고루하고 위선적인 관념을 선뜻 뛰어넘어 자, 여러 사람들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유득공 박제가 서울, 그러니까 이런 박제가 들어보셨죠? 유득공도 들어보셨죠? 이 사람 서울 출신들이에요. 그 높은 벼슬이 아니죠. 마음 터놓고 교육했고 하인들의 이야기도 들었고 낮은 사람도 친구로 받아들여. 독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덕 선생전 이러면 요즘으로 하면 똥찌개지는 사람 이야기예요. 그런 것도 써요. 예를 들자면 막 그다음에 하여튼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하층민들의 이야기를 썼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35쪽 연려 함양 박시전이라는 여기는 지금 안 나오는데 써보세요. 연려 함양 박시전을 되게 유명한 작품인데 연려 함양에 있는 박시 연려죠. 함양 박시가 연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암 박지원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연려니까 이렇게 정숙하게 지내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야. 요즘으로 말하면 500원짜리 동전을 계속 여러분이 던진다고 칩시다. 100원짜리 동전을 계속 던져서 앞면하고 뒷면이 다를 정도로 던지려면 몇 번 던져야 돼요? 100원짜리 동전을 이순신 있잖아요. 장군. 던져서 앞면 뒷면이 다를 때까지 던지려면 이 연려하면 박씨가 집에서 심심하고 그러니까 엽전을 던지는 엽전을. 엽전을 던졌는데 엽전에 막 상평통보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엽전을 하도 많이 던져가지고 엽전의 앞면 뒷면이 다 달아져 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 봐서는 연려니까 그러니까 이 연안 박전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지금 아까 봐요. 연련된 성씨가 자식들이 김씨, 이씨, 박씨, 오씨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요즘 말하는 과부의 재가를 허용하라. 이런 뜻이라니까요. 뭔 말 이해가요? 그래서 되게 이 연안 박지원의 글을 읽어보면 독특하고 재밌어요. 여러분 나중에 박지원 공부하면 박지원에 빠져요. 진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5점 밑에서 두 번째 단락 연암의 글은 호탕함에서 맹자와 견줄만 하고 신랄한 풍자 날렵한 비유에서 장자를 넘나든다. 여기 나오잖아요. 맹자의 논리로 성리학적 사고에 갇혀있던 지식인을 배판하고 장자의 표현을 빌어 코고는 소리를 아름답게 그려낸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극찬을 합니다. 꿰뚫어보는 예리함 이런 것들이 뛰어나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36쪽에 그의 글은 사람을 두 번째 달라 울게 높게도 하고 머리털 쭉 서게도 하고 뭐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박지원의 글을 읽어야 돼. 여기는 지금 조금밖에 안 쓰는 거. 그래서 이제 의의와 영향을 보면 첫 번째부터 볼까요? 빛나는 문장, 자유로운 정신이죠. 자, 사대부 출신이지만 이제 조금 알아두셨죠? 하층민들을 많이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이야기해.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나오잖아. 셋째 줄에. 자, 행랑치 하인 뭐 이런 사람 나오죠. 참회파는 사람, 대지 치는 사람, 신분이나 귀천을 따지지 않고 친구로 지내서 이제 밑에 보세요.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 나오는데 광문자전 나와요. 두 번째 단락 셋째 줄. 자,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야. 거지 이야기였어요. 자, 그야말로 공맹의 도리를 실천한 사람. 거지가 공맹의 도리를 실천해. 요 마장전은 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마장동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마장동이 뭘로 유명해요? 고기로 유명하죠.
자, 거강꾼. 거강꾼이 뭐예요? 그 동물 같은 거 이런 거 중개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 이거 얼마. 얘가 그 중개하고 이런 거. 경매하고 중개하고. 거강꾼이잖아요. 우정을 찾기도 하고. 이 글에서 조선에 주류했던 사대부의 우정은 빛이 바른 지 오래고 말을 사고 파는 이익에 누라는 사람들의 우정이 더 아름답다. 자, 비판해요, 안 해요? 비판의 천재 아니에요? 또 이들 주인공에서 특별한 영웅적 행위가 보이지 않거니와 오히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기행을 일삼는 이도 있다. 가진 재산 다 팔아서 온 나라의 산을 돌아다니며 이름을 큼지막하게 새기는 이상한 취미를 가진 김웅영 같은 인물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들보다 이렇게 하층민들이 더 뛰어나다. 이렇게 강조. 또 신랄한 풍자 보세요. 자, 호탕하면서 맹자 견줄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논리 뭐 이런 거 아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열하일기도 자 봐요. 자, 무예는 좀 넘어가고 하다가 과거 시험에 장원한 글들을 엮은 문집 소단적진. 소단적친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이 소단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그 과거에 그 있는 중요한 문단 같은 거예요. 적치라는 거는 붉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적치라는 게 붉은 깃발. 이 붉을 적자의 깃발 치자거든요. 인이라고 하는 인용했다는 건데 이 소단 적치는 여러분이 그 글과 생각이 안 나오죠. 예전에 이 글과 생각이 소단 적치이 나왔는데 글쓰기를 이제 이거만 써보세요. 이것도 설명할 끝도 없어. 글쓰기를 뭐에다 비유하냐? 병법에다가 비유. 글쓰기를 그렇게만 써놓으세요. 병법에다 비유. 뭐 이런 글쓰기는 뭐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고 이런 글쓰기는 뭐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쫙 나와요. 나중에 소단 적친 제가 한번 올려드릴게 봐보세요. 거짓말이니까. 기가 막히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막 쓴 사람입니다. 그 고전의 전거, 이 전거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거기 전거란 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고사와 전거를 따르고 있을 뿐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전거, 이 거자가 논거란 뜻이고요. 전이라고 하는 고전이에요. 고전의 논거. 그러니까 고전에 나온 논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전 단기 오는 건띄고요. 그 다음 달날 보세요. 사물을 묘사할 때도 빛을 발한다. 공작 관계에서는 연경이 북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연경이라는. 왜 연경이라고 하냐면 이 북경의 모양이 제비 모양으로 생겼다. 이 제비 연자예요. 그래서 공작새를 구경하고 모습을 묘사하는데 눈앞에서 공작새를 보는 것을 착각할 정도로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이렇게 이 묘사가 뛰어나요.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넘겨보세요. 이런 책들을 여러분이 막 읽으시면 좋아. 하풍 중로 단기에서는 절로 무릎을 치게 하는 절묘한 비유와 운치가 보여요. 하풍은 이 연꽃 자자의 바람풍자거든요. 바람이 불어올 때 연꽃 향기가 실려오는 거. 중로는 댄잎 맺힌 이슬로 짠 거 알겠죠? 백성을 사랑하는 선비의 마음이에요. 하풍 중로당이 들어서기 전 냄새가 진동하는 쓰레기 처리장이었는데 안에 그 현감으로 있으면서, 현감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면 그 시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곳을 깨끗이 치우게 하고 못을 파서 연꽃을 키우면서 완전히 이제 모양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풍 중로 당기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수령은 모름지기 사사로운 마음을 버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불이당기 나오죠?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게 하는 문장의 마술. 그래서 보이지 않는 눈 속의 잣나무를 이야기하는데 목숨이 이태로운 지경에서도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정신세계를 이렇게 잣나무. 이게 이제 원래 논어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세한 연후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한 연후지 송백지 후조야라. 이거 시간이 없어서 우리말로 써서 이게 뭐냐면 날씨가 차가워진 연후에야. 이걸 한참 찾아보세요. 쓸 줄 아는데 시간이 없어. 세한 연후에 날씨가 차가워진 연후에야 지 송백지 후조야라. 이 무슨 소리냐면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듬을 한다. 날씨가 차가워진 연후에야 소나무와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이에요.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듬을 한다. 이 말은 뭘까요? 이 말은 나라가 위태로운 이후에야 애국지사들이 이해가요? 뛰어난 점을 안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쓴 거예요. 세안연우지 송백지 후조야. 그러니까 소나무나 잣나무는 요즘으로 말하면 애국지사, 이육사, 윤동주 이렇게 이걸 비유적으로 쓴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기 잣나무 이런 게 왜 나오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쓴 겁니다.
의연한 모습이라는 그런 고초를 겪으면서도 여기 나오잖아요. 밑에 둘째 줄 스승이었던 이양천이 임금의 미움을 받아 유배를 당해서 고초를 겪으면서 끝까지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잣나무. 자, 형을 그리워하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한시죠, 한시. 우리 형 얼굴 수염 그 니를 닮았던가? 아버지 생각나면 우리 형 바라봤지. 이제 형 그리우면 어디서 볼 것인가? 내 얼굴 비춰보러 시냇가에 가봐야지. 그러니까 나오죠. 51세 큰 형 박희원이 58세로 세상을 떠난 뒤에 나오죠. 연암 억선형. 이게 뭔 소리냐면 연암이 억이라는 거 써보세요. 추억한다. 선형 돌아가신 형을 그런 뜻이에요. 연암이 돌아가신 형을 추억한다. 형을 그리워하는 마음에서 지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사진이 없잖아요. 요즘은 뭐 그냥 카톡 사진 뭐 무슨 사진 다 있잖아요. 그럴 시절에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형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다. 형의 얼굴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나고. 근데 형이 떠나버렸으니까 형을 볼 수 없고 아버지의 모습을 찾아볼 길도 없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이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형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괴상한 사람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한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상한 취미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뭐 요즘도 그런 사람 많지 않나요? 뭐 수석도 모으고 뭐도 모으고 뭐 별거 다 모은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연암집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발승암기 주인공을 등장하는 김웅현이다. 나왔죠. 그래서 박지원은 산에 오르는 걸 좋아해서 금강산, 속리산 뭐 여러 산을 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전인미답지처라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여기 오른쪽에 나오네. 한 번도 발을 딛지 않은 곳에 올라간 이 답자가 밟을 답자예요. 한자. 전 사람이 그 곳. 그런데 아무도 밟아보지 못한 곳이겠지 하고 올라가면 김웅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대요. 금강산의 바위에 이름을 새겨뒀는데 자신의 가장 높은 곳에 김웅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김웅현이 누군지 궁금했던 박지원은 그를 만나 이야기를 해서 그의 삶을 글로 지었다. 이게 이제 발승암기라는 거예요. 발승암기. 그런 그 작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승암이라고 하는 이 암이라는 게 그 바위 암자 있잖아요. 암자. 그 암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박지원이 김웅현에게 왜 온 나라의 산에 이름을 새기고 다니느냐? 자기 이름 후세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지만 김웅현의 이름이 전해진 것은 바위에 새긴 이름 때문이 아니라 박지원이 김웅현은 솔직히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박지원은 유명해 안 유명해? 지금 문학 4인방에 들어간다니까?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자기를 알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박지원이 안 썼으면 이 사람은 꽝이 나는 거예요. 또 하찮은 것들의 소중함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뭐 재물론. 여기 재물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번째 줄. 여러분 재물론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재물론. 이게 재물이 아니에요. 돈 재물이 아니라 사물을 가지려냐 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참 재물론 말이 어려운 말인데 뭐냐면 저는 장자를 다 공부해봤는데 잘 보세요. 삶의 입장에서 죽음을 보면 죽음이 무섭죠. 그렇지 않나요? 삶의 입장에서 죽음을 보면. 네. 근데 죽음의 입장에서 삶을 보면 별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무서워하는데 우리가 또 천국의 입장에서 이거 보면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고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게 어떤 비유를 드냐면 이렇게 비유를 들어. 기가 막혀. 요즘에도 똑같아. 여러분 이제 딸들 특히 딸들이 그러잖아요. 나 크면 아빠하고 살 거야, 엄마하고 살 거야 이러지 않아요? 어렸을 때? 네. 근데 이제 나이를 먹고 남자친구를 만나.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해. 그럼 이제 신혼의 즐거움에 이제 빠져가지고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단 말이야. 1년에 한 번.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비유를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의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거를 그런 비유를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재물론에서 천례, 쥐례, 인례라고 나왔죠. 거기 보면 천례. 그러니까 여기서 이 례자는 악기를 가리키는 악기. 하늘의 악기, 땅의 악기, 사람의 악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악기 례자예요. 인례니까 사람의 악기. 쥐례는 땅의 악기. 맞죠? 뭐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은 사람의 입 같고 어떤 것은 절구통 같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대자연의 소리를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 박지원은 밑에 보세요.
거창한 소리가 아니라 아주 하찮은 소리를 소재로 이야기를 해. 공작 관문 고서에서는 시골 사람이 잠잘 때 코 고는 소리를 다음과 같은 글로 묘사했다. 오른쪽 보세요. 시골 사람과 함께 잠을 자는데 코 고는 소리가 우렁차서 어떤 때는 토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휘파람 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탄식하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우는 것 같고 어떤 때는 불을 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솥 안에 물이 끓는 것 같고. 보세요 여러분, 코 고는 거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빈수레가 덜컹거리는 것 같고. 야, 우리가 코를 이렇게 골 때 그러잖아요. 또 어떤 때는 봐요, 음을 들이실 때는 들렁거리는 톱질하는 소리가 나더니 내쉴 때는 마치 새끼 돼지가 봐요 씩씩대는 소리가 난다. 다른 사람이 흔들어 깨우자 벌컥 화를 내면 나는 코를 곤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코를 고라 하면 옆에서 듣는 사람은 잠을 못 자. 코 곤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 코 곤다는 거 알아요? 때로는 들어요. 그게 깨우면 듣는데 잠잘 때는 모르잖아요. 이 비유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코를 나는 모르는데 그런 이야기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박조는 코를 고라 시끄럽네, 잠을 못 잤네, 이렇게 보통 우리는 쓰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잘 써. 그렇구나. 봐봐요. 여러분 보고 코 고는 거 쓰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 있냐고. 야,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맞아요. 지금부터 1000몇 년, 1200년 전 사람이, 하여튼 몇백 년 전 사람이 이렇게 썼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관찰력을 인사이트라고 하는 게 인사이트 써봐요. 왜 관찰력이라고 하냐면 안을 본다는 거야. 우리는 보지 못한 안을 쓰는 거야. 그래서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야. 통찰력을 영어로 인사이트라고 해요. 인사이트. 봐요. 제가 영어를 전공하기 잘했죠. 그럼 이게 인사이트. 안을 보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공부를 다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은 코를 고라 시끄럽네 이렇게 하지 않고 다채롭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제 봐요. 자, 이 원문 읽기가 나옵니다. 원문 읽기를 보시면 원문 읽기. 자, 봐요. 아까 제가 이제 이야기했지만 위에는 말고, 자, 43쪽 제가 말씀드린 게 나오네. 100번 싸워 이긴 걸 소단 적치인 나오죠. 이거 엄청 유명한 문장인데 여기 다른 건 볼 거 없고요. 첫 번째 단락만 이렇게 메모쳐 보세요. 첫 번째 단락. 글을 잘 짓는 것은 아마도 병법을 잘 알 것이다. 있죠? 첫 번째 단락 메모쳐 봐요. 얼마나 잘 썼나 볼게요. 자, 글자는 비유하자면 군사야. 글자가 군사래요. 자, 뜻은 비유하자면 장수야. 글자의 뜻이 장군. 제목은 적국. 적국은 뭐예요? 적의 나라. 적의 나라고, 고사, 옛날 고사를 다루는 것은 전장의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고, 글자를 묶어서 굴을 만들고 굴을 엮어서 장을 이루는 것은 그러니까 큰 대오를 지어서 행진하는 것 같다. 운율을 맞춰 소리를 내고 아름다운 표현으로 빛나게 하는 것은 진과 북을 치고 깃발을 휘날리는 것 같고, 앞뒤의 문구가 서로 호응하는 것은 봉화 알죠? 봉화 뿌리고, 비유는 기병을 달리게 하는 것이고, 억양하고 반복하는 것은 서로 싸워 무찌르고 붙잡아 죽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억양을 달리하고 반복하는 것이 정말 죽인다는 거니까 정말 우리도 죽이네 그러잖아요. 문장이 그런 의미야. 그리고 제목을 풀이하고 마무리 짓는 것은 적진에 먼저 올라가 적을 사로잡는 거죠. 여러분들 시 같은 거 제목이 반이란 말 들어보셨죠? 제목. 그리고 봐요. 함축을 중시하는 것은 늙은이를 붙잡지 않는 것이고, 함축한다는 거. 여운을 남기는 것은 군대를 정돈하여 개선하는 것이다. 잘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비유가 기가 막힌지. 그러니까 글쓰기를 제가 아까 병법에 비유한단 말이 이제 이해가죠? 이렇게 쓴 사람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소단적지 보세요. 소단적지라는 게 과거 시험 답안지를 모아서 썼다는 거예요. 자, 44쪽 보세요. 44쪽에 그 밑에 두 번째 나와요. 나이벗 이중존이 나오죠? 이중존이 우리나라 사람이 지금 고금의 과거 시험 답안지를 모아 10권을 분류하고 소단적치. 그러니까 소단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과거 시험 답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적치란 건 붉은 깃발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핵심 하이라이트. 요즘에도 빨강색으로 밑줄 짝 치잖아요. 그게 적치예요. 과거 시험 답안지. 그래서 모두 승리를 거둔 병사들이고 100번 싸워 이긴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글쓰기를 여러분 병법에 비유할 정도면 이게 보통 실력이에요. 글쓰기라는 걸 병법하고 연결시켜. 자, 45쪽. 옛 것을 본받고 새 것을 짓는다. 이런 말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뭡니까? 연암 박지원은 그런 옛 것을 본받고 새 것을
그러니까 온고지신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온고지신? 온고지신의 그 공자가 말한 거예요. 원래는 온고지신이라는 게 공자가 말한 건데 그 온고지신의 어떤 정신을 받아들여. 자, 여기 책에는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 온고지신을 박교는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해요. 혹시 아세요? 처음 들어보시나? 자, 이게 법고창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은 이게 법인데 본받는다. 옛 것을 본받아서 새 것을 창조한다. 이해가요? 옛 것을 본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온고지신하고 똑같다니까. 연암 박지원이 온고지신은 법고창신 자기 말로 만들어버려요. 법고창신. 나중에 3학에 올라가시면 많이 배우실 겁니다. 3학년 무슨 과목이에요? 3학년에 그 고소설과 작가라는 과목이 있어요. 고소설과 작가의 이 법고창신이라는 걸 배우실 거예요. 뭐 그 정도만 이해하십시오. 이거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자 46쪽에 조선 사람은 조선의 시를 써야지 이렇게 나와요. 조선 사람은 조선의 시를 써야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뭡니까 그 한문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글을 쓰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중국의 글을 모방하거나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정에 맞는 그런 글들을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써놓은 겁니다. 여기 길게. 자 거기 봐요. 48쪽. 48쪽에 두 번째 달라고 볼게요. 아 시경 300편은 조수, 그러니까 조수니까 뭐 동물 세조자에다가 짐승수자, 초목, 풀과 나무 이름이 아닌 게 없고 골목길 남녀의 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중국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썼는데 우리는 그런 걸 쓴 게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시경은 중국의 걸 썼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른 거 건너뛰고 넘겨보세요. 자, 밑에 보면 사만의 조수 초목의 이름을 많이 알게 되실 것이요. 강원도 시내와 나오죠. 강원도 산해와 제주도 안악의 성정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의 국풍이라고 할지라도 이 국풍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 나라 국자의 바람풍자인데 이게 바람이 하는 뜻이 아닙니다. 노래라는 뜻, 노래. 국풍이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노래. 조선의 국가의 노래라는 뜻인데 어쨌든 우리의 그 어떤 풍광을 글로 써라는 거예요. 이 연암 박지원의 생각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길 가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이것도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인인 선생 처처학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사람마다 다 선생님이고 곳곳마다 배우는 곳이다. 인인 선생 처처학교란 말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길 가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북학어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의자는 논의할 의자입니다. 학문화는 자 봐요. 48쪽에 볼게요. 학문화는 방도는 다른 게 없다. 알지 못하는 게 있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물어봐야 된다. 어린 종이 나보다 한 글자라도 안다면 배워야 된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못한 걸 부끄러워해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묻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고도하고 이게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자 보세요. 중요한 이건 한자로 쓸 수밖에 없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라. 불치함은 멋지죠? 내가 나이가 많아. 예전에 TV 보니까 그러더라고. 어떤 아이가 장구를 가르치는 애인데 나이가 한 10대밖에 안 돼. 한 대여섯 살밖에 안 돼. 근데 70살 드신 분이 배우고 있는 거야. 이해가요? 근데 막 얘가 막 이렇게 공손하게 하지도 않아. 뭐 이거 틀렸어.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 그래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야. 왜? 얘는 나이는 어려도 이 분야에 돼가야. 그럴 수 있죠. 맞잖아요. 네. 불치함이라는 그런. 여러분 이 진짜를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잘 썼나. 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부끄러우면 귀가 빨개져 안 빨개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한자? 귀의 마음. 불치함.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 멋지죠? 지금 공자의 생각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몰라 이번에 안 치면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한 글자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다른 것도 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하면 박지원에 대한 네. 이야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